예, 마지막으로 살펴볼 트레이드는 버펄로와 시카고 트레이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트레이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트레이드인데,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두 팀의 움직임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버펄로와 시카고 트레이드. 이제 버펄로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의 전체 4순위 지명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카고가 이제 전체 4순위 지명권의 트레이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4순위 지명권을 넘기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바이람 선수와 그린웨이를 받았고, 그리고 버펄로는 루이 크레비에 선수와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을 한 장씩 받아오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버펄로부터 살펴보시면 크레비에 선수와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입니다. 크레비에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3라인 정도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버펄로가 어쨌든 지금 수비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비 자원들, 지금 이제 어쨌든 1군급 자원을 2명이나 내보낸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 3라인 페어 같은 느낌에서도 좀 이제 집어 들어갈 수 있는. 왜냐면 탑4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달린이랑 사무엘손이랑 그 다음에 티민스랑 누구냐 그 파워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파워가 누구냐 티민스가 조금 뭐 3라인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탠리 선수 재계약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크레비의 선수가 들어오면은 3라인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메인 피스에 가까운 부분은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이죠. 근데 재밌는 게 바이람 선수가 2019년 4라운드 지명이, 그러니까 2019년 전체 4순위에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4순위랑 4순위를 맞바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며칠 전에 제가 트레이드에서도 결국은 뭐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이제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직전감으로 조금 더 잘 성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바라보시면 좋고, 일단 버펄로가 바이럼을 영입을 할 때 내보냈던 자원이 미틀스테트 선수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좀 2라인 센터, 지금 이제 넬슨이라는 2라인 센터를 찾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미틀스테트 좀 2라인 센터가 좀 애매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바이럼 선수가 사실은 좀 롤 욕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콜로라도에 있으면은 결국 케일 머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라르 같은 선수들한테도 밀리고 당연히 이제 더번 테이비스 같은 선수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버펄로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라인 센터가 그 콜로라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틀스테트랑 1대1 교환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미틀스테트는 뭐 뒤에 또 트레이드가 되면서 보스턴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시더라도 버펄로가 어쨌든 좀 이득 보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죠? 당장 어떻게 보면은 수비 3라인에 쓸 수 있는 좀 보조 자원 한 명 들어왔고 1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전체 4순위에다가 2라운드 지명권까지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럼을 영입했을 때 썼던 자원보다도 더 리턴이 좋았죠. 그러니까 미틀스테트도 전체 7순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1대1 교환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4순위 플러스 2라운드 이렇게 또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비진의 교통정리가 지금 대부분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요 내용이 좀 들어갔지만 달린, 파워, 사무엘선, 티민스, 그리고 이제 크레비의 메사 뭐 이렇게 가도 저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냥 스탠리랑 셰는 좀 매몰 비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내보내든가, 아니면 이제 결국은 메사랑 크레비어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스탠리를 재계약을 하는 이제 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수비진의 교통정리, 원래는 여기다가 바이럼도 있었고 그 캐슬링도 있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켈켈레이넨이 굉장히 뛰어난 소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슬링을 내보내면서도 기존 1라운드 순번이 올라가는 정말 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입 시보다도 영입했을 때 지불했던 자원보다도 이득이 더 커져버린 바이럼 트레이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릭스 터크 선수 재계약을 할 때도 결국 이제 원 소속팀이랑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사인 앤 트레이드로 넘기는 그런 그림인데, 레디시 선수, 그러니까 템파가 레디시를 내보낼 때보다 더 높은 지명권을 받았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누가 더 좋은 선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터크가 레디시보다 더 좋은 선수긴 한데 사실 입장 자체는 동일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입장 자체가 결국은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진짜 1라인급의 그런 이제 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원 소속팀이랑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이제 권리를 넘기는 그런 느낌인 거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5라운드라는 좀 싼 금액으로 데려왔는데, 터크 같은 경우에 지금 3라운드 플러스 다비드 캠프 선수,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4라인 센터로 한번 써볼만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버펄로가 결국은 좀 어린 자원들을 또 좀 4라인으로 이렇게 가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캠프도 한번 써먹어 보지긴 하기 때문에 뭐 안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 어려운 UFA 권리를 활용을 해서도 정말 이제 또 괜찮은 가치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4순위의 결정은 저는 지명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명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공수 어느 쪽을 지명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비에도 이제 무르트카 같은 좀 괜찮은 젊은 자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고, 공격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좀 공격진은 20대 초반 자원들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 수비진을 뽑는 것도 괜찮고, 근데 공격수를 더 뽑아도 사실 나쁠 건 없다. 왜냐면 수비진은 어쨌든 지금 직전감으로 아주 장기 계약으로 이제 좀 묶어놓은 자원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6위에서 10위를 살펴봤는데 1위부터 5위 보시면은 개빈 맥키나 이바르 스탠베리, 체이스 리드, 케일런 마로트라, 그리고 비고 베르크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전체 4순위니까 공격수를 지명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겠죠. 근데 뭐 결국은 이게 4순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6위에서 7위 막 이런 느낌은 다 그거였잖아요. 수비수였잖아요. 근데 뭐 4순위로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냥 입맛에 맞게 지금 이제 어떤 자원들이 좀 더 필요한,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진짜 맥케나, 스탠베리, 체이스 리드는 다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밴쿠버가 3픽이라 솔직히 장담 못 하겠는데, 일단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제일 좋은 애 뽑으면 됩니다. 4순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변수가 나왔다라고 해서 밴쿠버가 케일런 메로트라를 뽑아가지고 체이스 리드가 4순위로 떨어졌다? 그럼 그냥 뽑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정배대로 맥케나, 스탠베리, 체이스 리드로 갔는데, 그러니까 요 세 명이 이제 어떤 순번이든 1, 2, 3순위로 뽑혀가지고 뭐 마로트라, 비에르크, 그 다음에 뭐 베어호프라든가 이런 선수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냥 이제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원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뽑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딱히 이제 공격이 조금 더 급하고 수비가 조금 더 급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캡 유동성이 일단 확보가 됐죠. 그죠? 앨릭스 터크한테도 이제 큰 금액을 소비를 안 했고요.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제 지금 1050만 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게 워싱턴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그린웨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400만 달러의 공간이 또 확보가 됐죠. 그리고 바이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올 시즌 뭐 팀에 남아가지고 잘한다라고 하면은 좀 큰 돈이 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또 이제 포기를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캡 유동성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지금 버펄로가 앞으로 젊은 자원들을 좀 계약을 앞으로 점점 해야 될 선수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 과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온 다음에 바로 재계약 소식이 나왔죠. 벤슨 선수 바로 이제 7년 750만 달러 연평균에 재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계속 할 거예요. 크랩스도 이제 올해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4순위를 만약에 어린 선수를 안 뽑는다라고 하면은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순위 플러스 우코페카 루코넨, 지금 루코넨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린 자원 한 명 추가해가지고 진짜 직전감 윙, 그러니까 진짜 터크 선수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윙 자원을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전 골리, 그죠? 루코넨 선수가 결국은 이제 좀 여전히 100%의 기대를 충족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주전 골리, 진짜 뭐 헬러벅을 노려본다라든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버펄로, 이제 케켈레인의 또 이제 정말 케켈레인의 매직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보원 바이럼 선수랑 조던 그린웨이 이렇게 두 명의 이제 직전감 자원을 받아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굳이 받아왔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인 것 같아요. 셀러리 캡 하한선을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시카고가 포지션별로 계약을 살펴보시면은 공격수 14명 계약 잡혀있는데 4,100만 달러 쓰고 있고요. 수비수 이제 5명 계약 잡혀있는데 2,070만 달러. 근데 요 5명 중에 그 라이언 앨리스, 이제 실제로 이제 현역 복귀가 어려운 선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카고가 한 2명 정도 수비 계약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 돈이 조금 더 들겠죠, 여기에. 그리고 골리도 2명이 지금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은 7,310만 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올 시즌 이제 셀러리 캡 하한선이 7,690만 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셀러리 캡이 좀 미달된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0만 달러 채우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베테랑 한두 명 데려온다라고 해도 그죠? 조금 덜 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셀러리 캡에 좀 하한선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트레이드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트레이드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트레이드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서 SNS에서 이런 걸 보시면은 뭐 A 플러스 막 D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그건 너무 박하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일단 영입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카고의 어린 수비 자원들이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 수비 자원들이 실링이 높은 자원들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습이 지난 시즌에도 관측이 됐고요. 뭐 코르친스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NHL 레벨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코르친스키는 처음에 지명을 할 때부터 조금 도박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평가를 내리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좀 들어맞는 느낌에서 코르친스키는 조금 NHL에 잘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샘 린젤이라든가 레우시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꽤 많은 경기를 출장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정말 야 우리가 진짜 얘한테 1라인을 지금부터 당장 맡겨야겠다라까지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런 수행을 한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이, 만약에 린젤이랑 레우시노랑 콜친스키가 그냥 벌써부터 뭐 대박이 터져가지고 진짜 뭐 매슈 쉐이퍼 같은 느낌의 경기를 막 나오고 레우시노가 그랬으면은 바이럼 영입을 안 했겠죠. 하지만 그 느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좀 나이가 어리고 진짜 NHL에서도 보여준 게 있는 실링이 높은 자원을 선택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카고가 20대 초반 자원들이 좀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이스타임을 쭉 이제 살펴봤을 때 2025-26 시즌 기준 나이인데 24세 이상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24세 이상 선수들이 생각보다 아이스타임 많이 먹는 선수들도 진짜 많죠. 블라식은 뭐 사실 블라식은 몇 년 전부터 그랬었고, 와이어 카이저라든가 프랭크 네이저도 그렇고, 베다르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레우슈노도 지난 시즌 뭐 이런저런 해도 그냥 20분 가까이 먹었거든요. 게다가 린젤도 이렇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 자원들, 프론델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막판에 합류하긴 했는데 상당히 17분 42초라는 탑6급의 시간을 소화를 했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이럼을 영입을 한 또 하나의 이유는 25살입니다, 바이럼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팀의 전반적인 나이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뭐 본 내용 여러 가지 나왔듯이 수비수 괜찮은 애들이 탑10에 꽤 많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뽑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4라인, 만약에 4순위로 뭐 체이스 리드를 지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비수를 한 명, 뭐 실링이 높은 수비수를 한 명 지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진짜 쉐이퍼처럼 잘 터지는 거는 진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원이고요. 뭐 쉐이퍼라든가 케일 머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짜 1년차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진짜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1라인, 2라인급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3시즌에서 한 5시즌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진짜 공격수 모시더라도 뭐 잭 휴스 이런 선수들도 뭐 3시즌 막 이렇게 걸렸잖아요. 수비수도 사실은 시간이 더 걸렸으면 더 걸렸지, 이제 시간이 이제 그런 식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임라인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3시즌, 5시즌 뒤에는 지금 이제 당장 젊은 애들이 시간을 먹기 시작하고 많은 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컬러의 팀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바이럼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자 같은 느낌으로 팀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4순위 드래프트를 뽑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또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미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타임라인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에, 그죠? 20대 초반의 스쿼드를 구성을 한 현재 상황, 요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되려고 하는 요 타이밍이 딱 잡힌 상황에서 바이럼 20대 중반, 딱 이제 초반 중반 딱 들어가는 그 바이럼을 선택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이럼 선수가 가져다 수 있는 경기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스케이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 기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슈팅 능력, 그리고 스틱 핸들링,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 임팩트를 펼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수비수 기준으로 매우 빠른 스케이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6.8km, 예, 상위 9%, 그리고 32km 가속 같은 경우에 107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위 4%이기 때문에 매우 스케이팅 능력이 NHL에서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슈팅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지역에서도 10%가 넘는, 그죠? 수비수인데 10%가 넘는 슈팅 성공률. 그리고 고위험 지역, 중간 위험 지역, 특히 이제 중간 위험 지역에서 20%, 상위 6%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좋은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실링이 좀 높은 느낌의 선수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이럼 같은 유형이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콜친스키 같은 경우에도 팬들링이랑 패싱이랑 상황 판단 능력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고, 사실 이 선수는 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강점이 없고요. 그리고 샘 린젤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플레이, 펍 핸들링, 그리고 이제 패싱 능력, 이제 신장 대비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스틱 핸들링, 패싱 능력, 플레이 조율 능력 이런 부분이 강점인 선수고요. 레우슈노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은 좋은데 피지컬, 그리고 좀 균형적으로, 그죠? 이제 레우슈노우는 좀 육각형에 가까운 느낌의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럼처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템포를 주도하고 공격에 가담하고 공격에 이제 액센트를 이렇게 주는 이런 느낌의 역할을 하는 느낌의 자원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럼은 지금 이제 좀 호크스가 좀 부족한 유형의 좀 젊은 수비 자원을 들어왔다. 게다가 직전감이잖아요. 지금 당장 써도 이런 느낌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보원 바이럼 선수가 최근 3시즌의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0골 가까이 득점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 하면은 어시스트도 한 30개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40포인트를 기록을 하는데, 일단 이제 한 10개 가까이의 골을 기록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툴을 보여주는 선수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대 이제 초반 자원들이 본격적으로 어쨌든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거 좀 앞에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9년 2라운드, 20년 3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020년대 초반에, 그죠? 지금 20년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제 요 선수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왜냐면 이제 19년도 1라운드 GP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근데 결점이 좀 크기는 해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격 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되면서 과감한 공격 판단, 과정에서 실책도 좀 많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잦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좀 보스턴에 이런 좀 빠르게 체킹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요걸 이제 어떻게 보면 퍼그 운반에 좀 강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확확 벗겨내면서 이렇게 지역 창출 같은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력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은 바이럼을 지금 당장 영입을 한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리스크 자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이럼 선수가 내년에 UFA입니다. 내년에 이제 비제한적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7월 1일부터 지금 계약이 가능하죠. 재계약 협상은 7월 1일부터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만약에 올 시즌 시카고가 애매한 성적이 나온다. 그죠? 만약에 애매한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카고로 넘어온 이유도 1라인 수비수로서 뛰고 싶어 하는 본인의 의지가 좀 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라인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조금 더 강한 팀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젊은 선수들이 기대만큼은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지금 바이럼 선수를 1라인을 100%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 더 전력이 더 좋은데 그런 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년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적도 애매한데, 저 팀은 지금 시카고보다 성적도 더 좋은데 1라인도 보장해주네? 하면은 그 팀으로 갈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애매한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계약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1라인급으로 공격 지원을 해주는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툴 같은 부분에도 괜찮은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펄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조금 롤을 결국 조금 더 먹고 싶다. 이거를 이제 이게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할 상황은
좀 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시카고가 가지고 있는 탑 실링급 자원들의 강점들이 바이럼이랑 별로 겹치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럼이랑 공존도 가능한 자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판단은 시카고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조금 더 갈릴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카고가 굉장히 또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20대 초반에 이 자원들을 정말 스노우볼을 이렇게 딱 굴리면서 올해는 정말 큰 임팩트를 또 NHL에서 선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